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먼 남해상에서 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점차 강하게 발달해 북상할 전망인데요. 아직 유동적이지만 징검다리 연휴인 이번 주 후반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먼 남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열대저하부가 주말 오전 18호 태풍 끄라톤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 풍속 초속 18m 이상의 태풍급 강한 바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태풍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8호 태풍 끄라톤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10월 초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타이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개천절 휴일을 전후해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한반도 부근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비슷한 태풍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의 예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각 수치 예측 모델들이 개천절 이후 주말로 이어지는 주 후반 한반도 남해안이나 대한해협으로의 북상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현재 발표된 진로 이후의 태풍 진로와 강도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와 해수면 온도에 따라 무척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경에는 대만 타이베이 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내륙의 고기압과 상층 기압골 등 주변 기압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통해 18호 태풍의 진로와 강도, 한반도 영향 정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의 선한불로 20대 주민이 크게 다쳤는데 인근 병원에서 10여 차례나 이송을 거부당해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한참을 현장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소방관 3명이 잠겨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후 1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침실에서 시작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 현관문 앞에서 연기를 마신 채 쓰러져 있는 20대 주민이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 위중한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 1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3시간 뒤인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시트지 공장에서 불이 난 건 밤 9시 10분쯤. 불길이 커지면서 한때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원래 모습을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충주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과 버스 승객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에 불이 붙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법안 6개 모두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22대 국회 들어 넉 달 동안 폐기 법안만 7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은 알면서도 강행하고 소수 여당은 마땅히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쳇바퀴 정국에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한 부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300명 모두 출석을 전제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되는 만큼 애초부터 단일 대오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 가결표를 던질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입니다. 이로써 22대 국회 들어 벌써 7번째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폐기 법안이었는데 같은 절차를 되풀이한 겁니다.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주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지역화폐법 개정안까지 또다시 거부권 행사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인한 반감을 극대화하고 양특검법 통과를 위한 압박 수위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어 민심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이 없으니 실익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윤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원 150명이 아니라 300명을 모으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이라는 폭탄을 지게에 지고 가는 곳은 길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라는 것만. 다만 국민의힘도 먼저 나서 정책을 제안하기보단 민주당의 훈수만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5만 원법 등 법안 제안 때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조율 시도조차 없다 보니 국민 삶에 관심이 있긴 한 거냐는 비판입니다.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정 갈등 등이 맞물리며 협상력 부재로 줄 것 없는 여당과 실익 없이 외치기만 하는 야당. 10월 국정감사를 고려하면 공방은 더 거세져 아예 쳇바퀴 전국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두 번째 만찬이 독대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권 내부에선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만찬 이후에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단둘이 만나는 독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용산이 독대 요청을 거부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다음 날 성사된 첫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 돼 한동훈 대표를 잘 돕자며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두 달 뒤 열린 두 번째 만찬은 형식과 내용,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러브샷도 영상 촬영도 메뉴에 담긴 의미 설명도 없었고 만찬 시간도 30분가량 줄었습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의료개혁에 대한 이야기조차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첫 만찬 이후 두 달간 한 대표가 각종 현안에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언론과 SNS를 통해 갑자기 꺼낸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도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고 용산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측 신뢰에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란 형식은 취지가 왜곡되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며 대통령이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배석해 교차 확인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의 독대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만찬 주선의 물밑창구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 사이 소통마저 최근 경색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정 관계 돌파구 찾기는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들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이에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좀 더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좀 진짜 살고 계속 반성하면서 살고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현지 시간 28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계기로 만나 회담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중 양자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왕 부장과의 대화가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고위급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어들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은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서 한 달 더 미뤄진 11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환웅 기자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에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세를 찾은 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마저 줄어들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한은은 이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달엔 추석 연휴가 닷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10월도 마찬가지 10월 초에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휴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3%로 전국 평균 0.24%의 2배를 넘었고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1.99%는 수도권 변동률 0.69%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8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효과를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달 한은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진 채 2주도 안 되는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에 최장 9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를 살피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보다 11월 28일 금통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7월 신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그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총괄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김대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출산율 반등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7월 신생아 수는 2만 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00여 명 늘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주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 신설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각종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 정책에 일부 힘을 보탰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정식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주고 권한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이 내각제의 특성이 강하다는 특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국정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이 밖에 성공적인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인 2명이 최근 숙소를 이탈해 잠적하면서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사업 주체인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범 사업 초반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달 초 일선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잠적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당 지급 지연이나 급여 지급 방식 문제 등이 지적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부랴부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두 분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셔서 그동안 가사관리사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제공기관 대표님들께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지 현장 의견을 조금 듣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숙소에서 밤 10시 이후 통금 시간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동 숙소 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I want to socialize outside, and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especially for us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앞서 시범 사업 시작 직전 신청자 10%가량이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문제가 됐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사관리사 임금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느니 돈을 더 받는 불법 취업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대부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나스랄라의 사망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교외 지역인 다이에를 폭격했습니다. 당시 건물 6채가 파괴될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를 하던 나스랄라와 남부전선 사령관 알리 카르키 등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State of Israel has eliminated Hassan Nasrallah, the leader of Hezbollah. He was the murderer of thousands of Israelis and foreign citizens. 헤즈볼라는 나스랄라 사망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지난 19일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해 항전을 외쳤습니다. وتم تفجيرها في وقت واحد.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كل الضوابط والقوانين والخطوط الحمراء. لم يكترث لأي شيء على الإطلاق. لا أخلاقيا ولا إنسانيا ولا قانونيا. 1960년생인 나스랄라는 1992년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바스 알 무사위의 뒤를 이어받아 헤즈볼라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32년간 막강한 군사 조직으로 키우며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문제에 개입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가 사망했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친이란 무장 세력의 수장을 2명이나 잃은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헤즈볼라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란이 전면적인 보복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중동 일대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을 향해 피해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 این وظیفه ماست که در وقت مناسب و جای مناسب این عکس العمل رو داشته باشیم. این برای ما بسیار تلخ است. 그동안 이렇다 할 보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이번엔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까지 피살된 상황에서 이란이 더는 신중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모든 저항의 축 세력에 헤즈볼라와 함께 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و حزب الله سرافراز بایستند و در رویارویی با رژیم غاصب و ظالم و خبیث آن را یاری کنند. 온건 성향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첨단 무기를 공급해온 미국도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마스와 예멘의 후티까지 저항의 축 세력은 일제히 복수를 다짐했고 테헤란 거리에선 보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란 내부에선 레바논 파병론까지 거론되면서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태도도 이란의 개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יש עוד כלים קדימה ללכת והמסר הוא מסר פשוט מי שמאיים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נדע להגיע בצפון בדרום גם במקומות יותר רחוקים. 이제 이란의 개입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추가 보복으로 맞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곧바로 고강도 응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동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폭주하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란의 선택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사망한 건 그로 인해 희생된 수천 명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중동에서 미군의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갈등을 완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다는 발표에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면서 EU 유럽연합이 항공사들의 이 지역 상공 운항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항공안전청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에서 전반적인 공습 강화와 안보 상황이 악화했다며 항공사들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영공 내에서 운항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이 취약한 신림로를 따라 지어진 무인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림선에서 전동차를 타고 내리다 출입문에 끼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데요. 왜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아침 출근길, 보람의 병원역에서 신림선을 기다리던 A씨.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열차에 올라탔는데 닫히던 문에 몸이 끼어서 갈비뼈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문끼임 사고를 한 4번 정도 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무인 역사이고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탑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신림선 홈페이지를 보면 A씨처럼 전동차 출입문에 몸이 끼었다거나 문이 빨리 닫혀 위험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신림선 측이 출입문 끼임 사고로 승객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도 재작년에 13건,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무인 경전철인 신림선은 역사별로 설정된 시간에 따라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혼잡 시간대 역에 서는 시간이 최소 30초에서 최대 45초로 이전보다 늘었는데 다른 무인 경전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긴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림선에서 출입문 끼임 민원이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출입문이 다른 경전철보다 좁다는 겁니다. 신림선 출입문의 폭은 1,050mm 정도로 한 번에 2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 예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차량을 설계할 때 그 여객 수요나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출입문이 우선 여객이 탑승하거나 내릴 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탑승객 수가 많다, 승하차 인구가 중전철로 갔어야죠. 아니면 출입문을 넓은 걸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신림선 측은 문폭이 좁은 건 인정하면서도 열차 운행 횟수와 승객 수 등을 고려해 역사에 머무는 시간과 출입문 개폐 시간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안내 요원을 더 배치하는 등 혼잡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결국은 수요 분산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청두 시간대 수요를 그러니까 주변 시간도 분산할 거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보 제공, 앱 기능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청두 시간에 요금을 좀 높이거나. 또 이용객들 역시 무인 경전철을 이용할 때 문이 닫힌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면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지난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해 사령탑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답했습니다. 싸늘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 속에 다음 달에는 문체부 감사 발표와 중동 강호들과의 A매치 2연전 등 첩첩산중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사령탑 선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여야는 한 목소리로 축구협회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과정, 또 홍명보 감독 면접이 사실상 생략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인 맞습니다. 유럽파 점검 대신 축구대표팀 사령탑 최초로 국회에 불려나간 홍명보 감독은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당차게 맞섰습니다.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축구계 안팎 개선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축구협회의 진짜 위기는 10월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2달 넘게 조사한 결과를 내놓는 건데 문체부는 감독 사퇴나 경질까지 언급하면서 묵직한 한방을 예고했습니다.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홍 감독이 10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고 이틀 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선수단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호는 안방 팔레스타인전에서 야유 속에 득점 없이 비기며 출발했는데 10월엔 더 강하고 껄끄러운 상대 요르단, 이라크와 잇따라 만납니다. 두 경기 모두 결승처럼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화끈한 대승을 거둔다고 해도 팬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오는 22일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 축구협회 입장에선 첩첩산중 잔인한 10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한밤중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되는 등 꽃게철을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해경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으로 감각을 쌓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 윤웅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해 대청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해경에 포착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성 홍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중인 상황. 해경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경비 함정과 함께 고속 단정들이 빠르게 어선을 추격합니다. 결국 중국 어선을 포위하고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올라탑니다. 1번 등선 완료, 2번 등선 완료, 3번 등선 완료, 4번 등선 완료. 하늘에서도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하며 납포를 지원합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프로펠러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하강풍을 이용해 불법 조업 어선의 도주나 저항을 막습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을 가정해 단속 훈련에 나선 겁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우리 NLL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8월 50여 건에서 이달 들어 지금까지 170건이 넘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해 5도 앞바다는 꽃게 황금어장으로 불려 중국 어선 침범이 잦은데 단속 시 선원들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이 거세 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배를 옮겨 타는 과정이나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특히 주의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기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에는 대형 경비함정 4척을 주축으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화폐 제조 기술은 지갑 속을 벗어나 180여 종의 제품에 적용돼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화계로 진출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폐 디자이너는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점과 선으로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를 재현합니다. 음각으로 금속판에 그림을 새긴 뒤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폐용 특수 잉크를 채워 압력을 가하며 인쇄합니다. 이렇게 요판화로 재탄생한 인왕재색도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오돌토돌한 지폐의 느낌이 납니다. 지폐처럼 호랑이를 비롯해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그림과 글씨도 넣어놨습니다. 선을 좀 거칠게 또 표현도 하고 각각의 선의 그 바위의 그 질감에 따라서 각각 보이는 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기관들과 손잡고 첨단 지폐 제조 기술을 활용한 요판화를 처음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인왕 제색도부터 시작해 방가사유상, 미인도 등 대표적 우리 작품을 문화상품으로 출시합니다. 아주 섬세한 요철이 갖고 있는 그 매체 같은 것들이 아마 텍스처 면에서도 새로운 그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고요. 또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요즘 그 미술과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에는 20여 가지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각종 신분증과 돈 대체물의 위변조 방지를 넘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수출과일 등 한국산 보호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어구를 회수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 어구에 다는 표식에는 지폐에만 쓰이는 특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1년에 500톤 정도 나오는 화폐 폐기물에도 새 가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굿즈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익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하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돈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물 화폐가 지갑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70여 년 된 우리 화폐 제조 기술의 쓰임새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한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이 자신의 입국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최근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하고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확정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유 씨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정부의 사증 발급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유 씨는 앞선 두 차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싸고 맛은 없다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최근 거듭된 품질 개선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국 8도 휴게소에 특색 있는 메뉴를 모아 최고의 맛을 선정하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의 향이 듬뿍 담긴 전복에 부드러운 갈비와 상큼한 미나리를 곁들여 갈비탕을 만들었습니다. 쫄깃한 면발 위에 닭튀김을 얹고 시원한 육수까지 부었더니 마치 일본 현지에 온 것 같습니다. 유명 식당의 일품 요리 같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입니다. 전국 각지의 휴게소 음식이 한데 모여 자웅을 겨루는 휴게소 음식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려고 도로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주문하신 닭곰탕 나왔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서 내놓은 미나리 닭곰탕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명물 음식들도 언제든 간편하게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 음식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역 유명 맛집을 입점시키는가 하면 아예 뷔페식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음식이 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휴게소 들릴 바에는 그냥 빨리빨리 어딜 가거나 그러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들려가지고 많이 사 먹게 돼요. 도로공사는 맛과 양은 물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휴게소의 특색을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양성에 초점을 뒀고 또 지역의 산재에 있는 음식들이 전국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는데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고 천편일률적이던 휴게소 음식이 변화를 맞으면서 여행길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법의 외국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국과 미국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법이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 땅심을 높이고 소득도 늘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들녘에서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10대 쌀 가운데 특히 유기농으로 재배된 품종입니다. 백세미 화이팅! 맞습니다. 백세미 화이팅! 쌀 소비가 줄고 있지만 유기농 명품 쌀은 판로 걱정 없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저희들이 쌀로만 53억을 저희들이 단일 품종으로 판매를 하였고, 앞에 계신 그 누룽지와 컵 누룽지를 저희들이 같이 출시하여 가공식품이 약 4억 정도에서 57억 정도 저희들이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바나나 농장입니다. 바나나가 예년보다 배 가까이 더 열렸습니다. 특히 바나나 에이즈라 불리는 파나마 병에 걸린 나무도 처음으로 회복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바나나 저도 한 꽤 오랜 시간 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과실도 좋고 양도 좋고요. 무엇보다 바나나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 키틴과 젤라틴 분해 미생물 제제를 쓴 덕분입니다. 대상 작목은 딸기와 벼, 키위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생물 사용 전에는 낙과 현상이 심했습니다. 다 드라핑 돼서 손실이 매우 컸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생육 상태로 봤을 때는 농가 소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뿌리를 늘려 연작 피해를 막고 배양 과정에서 많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는 미생물. 친환경 미생물 농법은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필리핀에 이어 중국과 미국 수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들은 기억이 희미한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보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친가족을 만나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보려는 입양인이 있는데요. 지난 1985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신원미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프랑스로 보내진 한 동포가 친가족을 찾겠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입양 동포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렌 Yeyo. Donc, je m'appelle Mélène. Donc, je suis coréenne, française. Et j'habite à Arles. Donc, je suis arrivée en France à l'âge de 3 mois. Donc à Paris. J'étais en 1985. Alors donc je suis arrivée dans une famille, j'ai envie de dire très française, parce que c'était une famille un peu bourgeoise, ancienne, française. Donc il y a eu ça. Heureusement, je pense que j'avais déjà mon frère et ma sœur qui étaient un petit peu plus âgés et qui étaient eux aussi coréens. Mais c'est pas forcément quelque chose. Mes parents étaient très aimants, très attentionnés. Ça a été vraiment une enfance bienveillante que j'ai eue, tout à fait. Mais par contre, bon, cette petite ville, quoi, donc où nous, on dénotait un petit peu en fait. Hein, c'était ça. On n'avait pas l'habitude de voir ce genre de visage, donc c'était particulier. Voilà. Je pense que c'est ça qui fait que aussi ça a été difficile peut-être à vivre. On ne se sent pas étrangère, puisque aux yeux de nos parents, de notre famille, on n'est pas étranger en fait, on est très français, mais dans le regard peut-être des autres qui ne nous connaissent pas, non, on n'est pas non plus français. Et c'est là que je pense que moi j'ai peut-être oui, plus souffert en tout cas, de ne pas trouver ma place, de ne pas savoir vraiment qui je suis et d'avoir cette recherche, oui, de... Novembre 2004. Donc c'était toute une... C'était très déstabilisant à la fois, de se retrouver en face de tous ces Asiatiques que je ne pouvais pas expliquer, que je ne me voyais pas comme ça. Donc c'est un merveilleux souvenir. J'en garde encore beaucoup de bons souvenirs. Simplement, bon, voilà, au niveau du centre d'adoption, je me souviens qu'on avait
cette bienveillance de Coréens. Dans mon pays, en fait, mais de ne pas pouvoir communiquer, de ne pas pouvoir partager. Donc c'était un peu, voilà, c'est le souvenir que j'en garde qui était un peu dommage. C'est peut-être pour ça que d'ailleurs je me suis mis à apprendre ce... cette époque-là. Et donc c'était difficile aussi de rencontrer des Coréens, de partager. Donc de petit à petit, puis après le fait d'être allé en Corée, ça m'a suffi. Et c'est qu'après encore, avec mes enfants, que j'ai encore sauté le pas. Mais comme j'étais allée à Corée, j'avais vu, j'avais appris un petit peu. Et puis j'ai laissé le temps passer. Et voilà, c'était peut-être aussi douloureux de revenir encore et de se retrouver face à encore un mur quelque part aussi. Donc je pense que ça me fait rire quand eux me disent qu'ils sont coréens. Eux se sentent coréens quelque part, donc ils sont franco-coréens. C'est l'occasion aussi de cultiver encore plus cette culture en fait, qui est en nous, qui est là, mais qu'on ne connaît pas. Alors ça me donne aussi envie d'en savoir plus. De pas savoir que j'ai pas d'histoire en fait. Alors c'est vrai que je suis née sous X, c'est-à-dire que d'après les informations, donc mes parents ont décidé de pas donner de pas communiquer leur identité. Justement naître sous X, c'est quand même violent en fait, dans le sens où ça veut dire qu'on peut pas. On peut rien faire, on peut pas. Et puis quand je suis allée en Corée, donc en plus de me dire non, c'est à elle de faire le premier pas. Donc oui, c'est pour ça j'ai envie de dire que j'existe en fait et que j'aimerais pouvoir faire quelque chose. Oui, parce que ça, je pense que ça pourrait m'aider dans la vie en tout cas. On a bien des racines, comme quoi on a une trace en fait en Corée française, donc oui, j'aimerais peut-être savoir que quelque part, oui, je suis bien coréenne, que donc il y a quelqu'un qui est là en fait. Je voudrais lui dire que simplement, je serais ravie de la rencontrer. Donc j'espère que peut-être que tu le verras et que tu oseras faire ce pas vers moi. En tout cas, moi j'en serais très contente et ça apaiserait beaucoup ma vie en fait. (9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는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4도, 대전은 19.5도, 대구는 19.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에는 태풍 끄라톤이 북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